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이 어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고의살인으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보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윤종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그 네. 태도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게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한낮에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출근하는 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또 사실 목졸림까지 당한 다음에 살인이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강간 살인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 중에서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 형법 내용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개를 못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네. 뭐 봤을 때는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고 자신이 관심 받는 거를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들떠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여러 가지로 양형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간 살인죄는 결합범이라고 하고요. 강간과 살인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살해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면요. 강간 치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 행위 중에 결과적으로 가중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로서 사실은 결과적인 내용은 같지만은 의도 면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 치사를 처벌하는데 반면에 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강간의 수단으로 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의 과정에서 결국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쓰였던 방법들 그런 태양들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최윤종은 지금 계속 나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발적이라는 부분은 이 강간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고의가 우발적인 고의도 있고 아주 계획적인 예전부터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거는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살인죄 자체, 강간 살인죄 자체 성립에는 이슈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진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 주장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범행 도구를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장소로서 미리 물색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고 확인이 된다면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거, 그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번복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살인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목을 졸랐다라는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과수 1차 부검 소견에서도 그 목졸림이 직접적인 사인이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고의적 살인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옴으로써 그 고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그 내심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너클로 누군가를 폭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잔혹한 범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를 진행을 한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망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고의성이 없는 소위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법리적인 또 실무적인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짚어볼 게 지금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처음에 이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감형을 위한 것이겠죠?
네, 뭐 그 의도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정치하게 발언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의도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간간 살인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간간의 행위 과정 중에서 살해의 의도로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결합범으로서 간간 살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처벌되는 것 그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미 지금 그 최윤종의 검색 기록을 보면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이 있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바바리맨 우리가 맞습니다. 이른바 아는 예. 바바리맨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연음란죄를 굳이 검색을 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상 행동, 이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구형과 그다음에 최종적인 양형 네.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범죄자가 이제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법 적대적 태도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아마 적용이 될 거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이제 도착적인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검색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 범죄가 과연 처음일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음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들 그 피의자가 제대로 파악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이미 관련된 유사 범죄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과 폭력적인 성향들에 대한 망상을 키워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잔혹한 범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다른 범죄에 있었는지 소위 말해서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망상적인 행동을 그보다 낮은 수위에서 범행을 하다가 네. 점점 정도를 높여가서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여죄가 있는지도 또 파악하는 것도 이번 수사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최윤종 과거 전적을 보니까요. 군에서 복무할 시절에 탈영을 했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영향을 또 주진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것 자체도 형사적인 처벌하는 범죄죠. 그리고 또 당시 지금 일단은 보도 내용에 보면은 무장 탈영을 했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와 맞습니다. 네, 실탄까지 실탄을, 가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법 적대적 태도, 소위 말하는 법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이 있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단서로서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또 있지만은 사실 이번에 저지른 범죄 자체가 너무나 흉악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테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범죄만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해자들이 또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심신미약 상태를 또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최윤정도 보니까 우울증 진료를 한번 받은 전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 양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는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영향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 정신적인 질환과 장애로 인해 가지고 심신미약이라 감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리 분별 능력이 없어야 한다. 네. 사리 분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신 질환 중에서도 예를 들어 조현성 이제 성격 장애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리 분별 능력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클로 4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폭행해서 성폭행해가지고 살해하는 것들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주장들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최윤종의 진술 번복이 유독 취재진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사람이 언론 앞에서 이렇게 자꾸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섬뜩하고 굉장히 그 모든 분들이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가 저지르면 도대체 어떤 놈이 저지르는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궁금해할 거고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알리는 것도 미디어의 역할이긴 할 겁니다. 예. 다만요, 저희가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 신림역 난동부터 서현역 그리고 수많은 또 살인 예고 게시글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런 환경과 저런 보도 내용들을 보고 저런 발언의 내용을 보고 마치 자신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그런 무대가 만들어진 걸 동경하는 이상자들도 이상동기 범죄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범죄랑 앞에랑 다르게 이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라 명확하게 불법적인 동기, 다른 동기가 있는 범죄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거나 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주는 구조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디어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이 가해자들,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상공개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보완해야 된다거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거의 40% 정도 신상 공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소위 말해서 신상이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좀 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에서 머그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현재의 이제 범죄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존의 범죄 중에서 여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조금 더 현재의 모습에 가깝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제가 이제 계속 고려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서 얼굴이 알려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취재진들한테 둘러싸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하고 법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판타지로 여길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네, 저희가 절대로 그거를 충족시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고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고 사회에서 관심받고 싶은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 살인 애고글이 과거보다 최근에 급증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상공개 과정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 같고요.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고 검찰에서는 보안팀, 전담팀을 꾸려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뭘 좀 주력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강간 살인죄 자체가 굉장히 형이 강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간 살인을 나중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살해의 의도에 대한 아주 객관적이고 관련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살해 동기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을 또 전담팀에서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여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검색 내용이나 또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단순하게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독차적인 네. 그런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죄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다른 사건을 좀 짚어보면요. 교원단체가 서희초등학교 연필 사건 학부모 4명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했습니까?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스토킹 처벌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협박죄, 강요죄 등이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학부모 총 4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아니니까요. 고발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성명불상으로 된 걸로 봐서는 교원단체에서 정확하게 인적 사항을 특정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 한 명은 경찰 공무원, 한 명은 검찰 공무원, 예. 또 나머지 2사람은 이제 그런 직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가해 학생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서로 간에 이 문제의 처리를 두고 결국은 숨진 교사 A 씨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직권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해가지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숨진 교사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이 고발된 내용의 전제가 성립이 된다면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봐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위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